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가족은 따뜻함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바로 그 가족 때문에 울고 또 가족 때문에 웃어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씨앗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50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무심한 말과 행동에 수없이 마음이 찢겨나갔고 오랜 세월 버림받았다는 원망과 눈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을 치유해준 것 또한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저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참 기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고모를 친엄마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호적에도 고모의 딸로 올라 있었고 집안 어른들 모두 고모를 엄마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던 고모는 친딸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미워하고 차별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도 엄마라 믿었던 고모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인데 왜 동생들한테만 과자 주고 예쁜 옷 사줘요? 나도 과자 먹고 싶어요.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식탐이 많니? 으이구, 너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속이 터져. 고모에게는 저 말고도 친딸이 둘 있었습니다. 고모는 그 두 딸과 저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왜 저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제가 7살 되던 해 할머니께서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 내 딸 좀 그만 귀찮게 해라. 넌 염치도 없니? 재워주고 먹여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요?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우리 엄마잖아요. 휴, 이 답답한 것. 아직도 모르겠어? 쟤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만 좀 귀찮게 굴란 말이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밀치고 꼬집던 할머니의 행동보다 더 아픈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상처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울며 매달리자 고모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내 딸이니? 미안하지만 내 자식은 우리 두 딸뿐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옆에서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냥 고아원에 보내자니까. 그래도 내 아들 핏줄이라고 걷어 키우려 했더니만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구나. 꼴도 보기 싫어. 내 아들이 그렇게 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가 너 같은 짐덩이까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겠니? 그제야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제가 4살 무렵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갈 곳 없어진 저를 고모가 맡아 키우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잡아먹은 원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너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넌 내 아들 잡아먹은 원흉이야. 이제 와 생각해보면 참으로 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이제 겨우 7살,
부모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손녀에게 그런 악담을 퍼부으셨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고모는 제가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자 더욱 대놓고 친딸들과 저를 차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딴 섬처럼 늘 혼자였습니다. 차별받고 자란 기억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서러웠던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모는 두 딸과 함께 좋은 곳에 다녀왔는지 평소 아끼던 비싼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있었죠. 얼마 후 집에 돌아온 고모는 식탁 의자에 가방을 툭 던져놓고는 다른 볼일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지갑, 가방에 둬던 내 지갑 어디 갔어?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대체 누가 만진 거야? 고모는 한참 가방을 뒤지다 이내 옆에 있던 저를 무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내 지갑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손댔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져와. 아니에요, 고모. 저는 그 안에 지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주 혼쭐이 나봐야 바른 대로 말하겠구나. 당장 회초리 가져와. 오늘 아주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아보자.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 눈물만 뚝뚝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혼나고 있을 때 고모부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고모의 손을 막았습니다. 고모부는 그래도 고모나 할머니처럼 저를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어린애를 이렇게 무섭게 혼내. 제발 말로 해요. 말로. 지금 말로 하게 생겼어요. 얘가 내 지갑에 손을 댔다고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잖아요. 뭐? 당신 지갑 찾는 거야? 여보, 정신 좀 차려. 당신 지갑, 아까 장인어른 드리고 왔잖아. 장인어른 어디 가셔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오셨다고 해서 당신이 지갑 통째로 드린 거 기억 안 나? 고모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뚜간 그쳐. 그러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지. 넌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진짜 웃기는 애라니까. 결국 저만 억울하게 혼이 나고 그 일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모부가 미안하다며 용돈을 조금 쥐어주셨지만 그마저도 할머니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언젠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제 손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 손 좀 놓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잔말 말고 따라와. 너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 배울 만큼 배웠다. 나도 내 고모도 할 만큼 했어. 저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할머니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고아원 보내시는 거 아니죠? 저 가기 싫어요. 고모랑 할머니랑 살래요. 저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조금만 먹고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와 우리 집안은 악연이야. 악연. 저는 악을 쓰며 버텼지만 결국 할머니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고아원 담장 안으로 떠밀렸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담장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아원 생활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었으니까요. 고모와 할머니의 차별 속에서 자랐던 저에게는 차라리 차갑도록 무관심한 고아원 생활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만의 생존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최대한 튀지 않고 누구와도 깊게 얽히지 않고 제 존재를 숨기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선이나 괜한 시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살이 되어 고아원을 퇴소했고 곧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직업교육으로 여러 자격증을 따둔 덕분에 취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유령이라 불리며 동료들의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현숙 씨, 거기 있었어요. 하도 조용해서 있는 줄도 몰랐네. 인기척 좀 하고 다녀요. 맨날 유령처럼 다니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존재감 없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늘 동료들과 두어 걸음 떨어져 있는 제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실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현숙 씨,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달개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농담이 익숙지 않아 한참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달개 아내요? 암탉 아니에요. 현숙 씨, 정말 진지하시네요. 정답은 닥쳐예요. 달개쳐. 네. 지금 저보고 닥치라고. 달개쳐.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시시한 아재 개그였겠지만 저에게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머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늘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재미없게 굴어도 남편은 한결같이 제 곁에서 행복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날 무렵 남편은 제게 알록달록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무슨 기념일도 아니잖아.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진짜 중요한 기념일인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생각해봤는데 당신 살면서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했지? 아주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었어. 남편은 제게 과자 선물 세트와 예쁜 머리핀을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한 번도 아이였던 적이 없었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들의 모든 기념일은 내가 챙겨주고 싶어. 좋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내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주고 싶어. 정말 고마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오빠라는 사람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남편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시련을 겪어야만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힘든 날들이 결국 남편에게로 이어지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시간마저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없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게 존댓말을 쓰시며 끝까지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시누이 역시 어머니를 따라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새언니, 애들 가정교육은 제대로 된 어른한테 배워야죠. 새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배워본 사람이 아는 거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콕 집어던지는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원민아, 이 사람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두 사람이 더 못 배운 사람 같아요. 남편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저는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가끔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항상 엄마를 먼저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지나 저희는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40 중반에 처음으로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야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사를 하자마자 남편은 가장 먼저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보험이야? 보험료도 비싼데. 혹시 모르잖아.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울타리는 나뿐인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야지. 보험금이 1억이나 나온대. 저는 그저 1억이든 10억이든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린다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50대 초반의 나이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일용직과 대리운전을 쉬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병명은 이암 말기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난 건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잃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꼭 낳자. 응. 당신 할 수 있지? 언제나처럼 난 당신을 믿어. 하지만 남편은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걱정을 했는지 유품으로 보험 증서와 함께 긴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현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겠지. 끝까지 당신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일생에 당신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도 내가 당신만큼 사랑한 사람도 없었어. 비록 내가 먼저 떠나지만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난 하늘에서도 오직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아주 천천히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나를 만나러 와줘. 사랑한다. 박현수. 우리 아이들 부탁할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가버린 것 같아 마음 같아선 다 불태워버리고 싶었지만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그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그 돈을 문제 삼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 내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을 왜 내가 다 가져가? 절반은 나눠야지. 그 순간 제 큰아들이 저를 막아서며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는 아빠가 평생 존중하고 아끼던 사람이에요. 아빠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세요.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역시 20년간 쌓아두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박복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 제대로 사랑하는 법도 모르시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 편히 보내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기, 어머님 아들 얼굴 좀 보세요. 제발 사진 좀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큰아들에게 남편의 보험금 일부를 학비에 보태라며 건넸지만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그 돈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이면 감사하다고 받아야지. 내 엄마가 우스워.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바로 서야 아이들도 엇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고 금방 사과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대 경력 단절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한 한정식 식당과 면접 약속이 잡혔습니다. 전화기 너머 사장님의 목소리가 무척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를 반겨준 것은 젊은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박현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원래 저희 어머님이 사장님이신데 지금 병원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중이시거든요. 우선 저랑 이야기 나누시죠. 그렇게 제 삶에 새로운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시작된 눈물이 새로운 가족을 통해 웃음으로 바뀌었듯 또 다른 인연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줄지 저는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가족은 따뜻함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바로 그 가족 때문에 울고 또 가족 때문에 웃어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씨앗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50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무심한 말과 행동에 수없이 마음이 찢겨나갔고 오랜 세월 버림받았다는 원망과 눈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을 치유해준 것 또한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저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참 기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고모를 친엄마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호적에도 고모의 딸로 올라 있었고 집안 어른들 모두 고모를 엄마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던 고모는 친딸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미워하고 차별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도 엄마라 믿었던 고모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인데 왜 동생들한테만 과자 주고 예쁜 옷 사줘요? 나도 과자 먹고 싶어요.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식탐이 많니? 으이구, 너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속이 터져. 고모에게는 저 말고도 친딸이 둘 있었습니다.
고모는 그 두 딸과 저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왜 저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제가 7살 되던 해 할머니께서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 내 딸 좀 그만 귀찮게 해라. 넌 염치도 없니? 재워주고 먹여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요?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우리 엄마잖아요. 휴, 이 답답한 것. 아직도 모르겠어? 쟤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만 좀 귀찮게 굴란 말이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밀치고 꼬집던 할머니의 행동보다 더 아픈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상처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울며 매달리자 고모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내 딸이니? 미안하지만 내 자식은 우리 두 딸뿐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옆에서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냥 고아원에 보내자니까. 그래도 내 아들 핏줄이라고 걷어 키우려 했더니만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구나. 꼴도 보기 싫어. 내 아들이 그렇게 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가 너 같은 짐덩이까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겠니? 그제야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제가 4살 무렵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갈 곳 없어진 저를 고모가 맡아 키우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잡아먹은 원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너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넌 내 아들 잡아먹은 원흉이야. 이제 와 생각해보면 참으로 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이제 겨우 7살, 부모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손녀에게 그런 악담을 퍼부으셨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고모는 제가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자 더욱 대놓고 친딸들과 저를 차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딴 섬처럼 늘 혼자였습니다. 차별받고 자란 기억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서러웠던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모는 두 딸과 함께 좋은 곳에 다녀왔는지 평소 아끼던 비싼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있었죠. 얼마 후 집에 돌아온 고모는 식탁 의자에 가방을 툭 던져놓고는 다른 볼일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지갑, 가방에 둬던 내 지갑 어디 갔어?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대체 누가 만진 거야? 고모는 한참 가방을 뒤지다 이내 옆에 있던 저를 무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내 지갑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손댔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져와. 아니에요, 고모. 저는 그 안에 지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주 혼쭐이 나봐야 바른 대로 말하겠구나. 당장 회초리 가져와. 오늘 아주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아보자.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 눈물만 뚝뚝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혼나고 있을 때 고모부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고모의 손을 막았습니다.
고모부는 그래도 고모나 할머니처럼 저를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어린애를 이렇게 무섭게 혼내. 제발 말로 해요. 말로. 지금 말로 하게 생겼어요. 얘가 내 지갑에 손을 댔다고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잖아요. 뭐, 당신 지갑 찾는 거야. 여보, 정신 좀 차려. 당신 지갑, 아까 장인어른 드리고 왔잖아. 장인어른 어디 가셔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오셨다고 해서 당신이 지갑 통째로 드린 거 기억 안 나? 고모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뚜간 그쳐. 그러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지. 넌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진짜 웃기는 애라니까. 결국 저만 억울하게 혼이 나고 그 일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모부가 미안하다며 용돈을 조금 쥐어주셨지만 그마저도 할머니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언젠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제 손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 손 좀 놓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잔말 말고 따라와. 너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 배울 만큼 배웠다. 나도 내 고모도 할 만큼 했어. 저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할머니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고아원 보내시는 거 아니죠? 저 가기 싫어요. 고모랑 할머니랑 살래요. 저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조금만 먹고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와 우리 집안은 악연이야. 악연. 저는 악을 쓰며 버텼지만 결국 할머니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고아원 담장 안으로 떠밀렸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담장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아원 생활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었으니까요. 고모와 할머니의 차별 속에서 자랐던 저에게는 차라리 차갑도록 무관심한 고아원 생활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만의 생존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최대한 튀지 않고 누구와도 깊게 얽히지 않고 제 존재를 숨기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선이나 괜한 시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살이 되어 고아원을 퇴소했고 곧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직업교육으로 여러 자격증을 따둔 덕분에 취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유령이라 불리며 동료들의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현숙 씨, 거기 있었어요? 하도 조용해서 있는 줄도 몰랐네. 인기척 좀 하고 다녀요. 맨날 유령처럼 다니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존재감 없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늘 동료들과 두어 걸음 떨어져 있는 제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실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현숙 씨,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달개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농담이 익숙지 않아 한참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달개 아내요? 암탉 아니에요. 현숙 씨, 정말 진지하시네요. 정답은 닥쳐예요. 달개쳐. 네. 지금 저보고 닥치라고. 아, 달개쳐.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시시한 아재 개그였겠지만 저에게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머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늘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재미없게 굴어도 남편은 한결같이 제 곁에서 행복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날 무렵 남편은 제게 알록달록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무슨 기념일도 아니잖아.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진짜 중요한 기념일인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생각해봤는데 당신 살면서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했지? 아주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었어. 남편은 제게 과자 선물 세트와 예쁜 머리핀을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한 번도 아이였던 적이 없었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들의 모든 기념일은 내가 챙겨주고 싶어. 좋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내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주고 싶어. 정말 고마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오빠라는 사람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남편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시련을 겪어야만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힘든 날들이 결국 남편에게로 이어지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시간마저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없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게 존댓말을 쓰시며 끝까지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시누이 역시 어머니를 따라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새언니, 애들 가정교육은 제대로 된 어른한테 배워야죠. 새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배워본 사람이 아는 거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콕 집어던지는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원민아, 이 사람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두 사람이 더 못 배운 사람 같아요. 남편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저는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가끔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항상 엄마를 먼저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지나 저희는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40 중반에 처음으로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야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사를 하자마자 남편은 가장 먼저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보험이야? 보험료도 비싼데. 혹시 모르잖아.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울타리는 나뿐인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야지. 보험금이 1억이나 나온대. 저는 그저 1억이든 10억이든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린다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50대 초반의 나이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일용직과 대리운전을 쉬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병명은 이암 말기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난 건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잃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꼭 낳자. 응, 당신 할 수 있지? 언제나처럼 난 당신을 믿어. 하지만 남편은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걱정을 했는지 유품으로 보험 증서와 함께 긴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현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겠지. 끝까지 당신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일생에 당신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도 내가 당신만큼 사랑한 사람도 없었어. 비록 내가 먼저 떠나지만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난 하늘에서도 오직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아주 천천히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나를 만나러 와줘. 사랑한다. 박현수. 우리 아이들 부탁할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가버린 것 같아 마음 같아선 다 불태워버리고 싶었지만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그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그 돈을 문제 삼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 내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을 왜 내가 다 가져가? 절반은 나눠야지. 그 순간 제 큰아들이 저를 막아서며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는 아빠가 평생 존중하고 아끼던 사람이에요. 아빠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세요.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역시 20년간 쌓아두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박복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 제대로 사랑하는 법도 모르시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 편히 보내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기, 어머님 아들 얼굴 좀 보세요. 제발 사진 좀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큰아들에게 남편의 보험금 일부를 학비에 보태라며 건넸지만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그 돈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이면 감사하다고 받아야지. 내 엄마가 우스워.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바로 서야 아이들도 엇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고 금방 사과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대 경력 단절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한 한정식 식당과 면접 약속이 잡혔습니다. 전화기 너머 사장님의 목소리가 무척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를 반겨준 것은 젊은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박현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원래 저희 어머님이 사장님이신데 지금 병원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중이시거든요. 우선 저랑 이야기 나누시죠. 그렇게 제 삶의 새로운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시작된 눈물이
새로운 가족을 통해 웃음으로 바뀌었듯 또 다른 인연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 줄지 저는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가족은 따뜻함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바로 그 가족 때문에 울고 또 가족 때문에 웃어야 했던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씨앗을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50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무심한 말과 행동에 수없이 마음이 찢겨나갔고 오랜 세월 버림받았다는 원망과 눈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을 치유해 준 것 또한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저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참 기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고모를 친엄마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호적에도 고모의 딸로 올라 있었고 집안 어른들 모두 고모를 엄마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던 고모는 친딸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미워하고 차별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도 엄마라 믿었던 고모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인데 왜 동생들한테만 과자 주고 예쁜 옷 사줘요? 나도 과자 먹고 싶어요.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식탐이 많니? 으이구, 너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속이 터져. 고모에게는 저 말고도 친딸이 둘 있었습니다. 고모는 그 두 딸과 저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왜 저만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제가 7살 되던 해 할머니께서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 내 딸 좀 그만 귀찮게 해라. 넌 염치도 없니? 재워주고 먹여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요?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우리 엄마잖아요. 휴, 이 답답한 것. 아직도 모르겠어? 쟤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만 좀 귀찮게 굴란 말이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밀치고 꼬집던 할머니의 행동보다 더 아픈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상처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울며 매달리자 고모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내 딸이니? 미안하지만 내 자식은 우리 두 딸뿐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옆에서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냥 고아원에 보내자니까. 그래도 내 아들 핏줄이라고 걷어 키우려 했더니만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구나. 꼴도 보기 싫어. 내 아들이 그렇게 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가 너 같은 짐덩이까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겠니? 그제야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제가 4살 무렵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갈 곳 없어진 저를 고모가 맡아 키우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잡아먹은 원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너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넌 내 아들 잡아먹은 원흉이야.
이제 와 생각해보면 참으로 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이제 겨우 7살, 부모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손녀에게 그런 악담을 퍼부으셨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고모는 제가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자 더욱 대놓고 친딸들과 저를 차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딴 섬처럼 늘 혼자였습니다. 차별받고 자란 기억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서러웠던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모는 두 딸과 함께 좋은 곳에 다녀왔는지 평소 아끼던 비싼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있었죠. 얼마 후 집에 돌아온 고모는 식탁 의자에 가방을 툭 던져놓고는 다른 볼일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지갑, 가방에 둬던 내 지갑 어디 갔어?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대체 누가 만진 거야? 고모는 한참 가방을 뒤지다 이내 옆에 있던 저를 무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내 지갑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손댔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져와. 아니에요, 고모. 저는 그 안에 지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주 혼쭐이 나봐야 바른 대로 말하겠구나. 당장 회초리 가져와. 오늘 아주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맞아보자.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 눈물만 뚝뚝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혼나고 있을 때 고모부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고모의 손을 막았습니다. 고모부는 그래도 고모나 할머니처럼 저를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어린애를 이렇게 무섭게 혼내. 제발 말로 해요. 말로. 지금 말로 하게 생겼어요. 얘가 내 지갑에 손을 댔다고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잖아요. 뭐, 당신 지갑 찾는 거야? 여보, 정신 좀 차려. 당신 지갑, 아까 장인어른 드리고 왔잖아. 장인어른 어디 가셔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오셨다고 해서 당신이 지갑 통째로 드린 거 기억 안 나? 고모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뚜간 그쳐. 그러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지. 넌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진짜 웃기는 애라니까. 결국 저만 억울하게 혼이 나고 그 일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모부가 미안하다며 용돈을 조금 쥐어주셨지만 그마저도 할머니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언젠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제 손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 손 좀 놓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잔말 말고 따라와. 너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 배울 만큼 배웠다. 나도 내 고모도 할 만큼 했어. 저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할머니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고아원 보내시는 거 아니죠? 저 가기 싫어요. 고모랑 할머니랑 살래요.
저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조금만 먹고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와 우리 집안은 악연이야. 악연. 저는 악을 쓰며 버텼지만 결국 할머니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고아원 담장 안으로 떠밀렸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담장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아원 생활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었으니까요. 고모와 할머니의 차별 속에서 자랐던 저에게는 차라리 차갑도록 무관심한 고아원 생활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만의 생존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최대한 튀지 않고 누구와도 깊게 얽히지 않고 제 존재를 숨기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선이나 괜한 시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살이 되어 고아원을 퇴소했고 곧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직업교육으로 여러 자격증을 따둔 덕분에 취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유령이라 불리며 동료들의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현숙 씨, 거기 있었어요? 하도 조용해서 있는 줄도 몰랐네. 인기척 좀 하고 다녀요. 맨날 유령처럼 다니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존재감 없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늘 동료들과 두어 걸음 떨어져 있는 제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실없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현숙 씨,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달개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농담이 익숙지 않아 한참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달개 아내요? 암탉 아니에요. 현숙 씨, 정말 진지하시네요. 정답은 닥쳐예요. 달개쳐. 네. 지금 저보고 닥치라고. 달개쳐.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시시한 아재 개그였겠지만 저에게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머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늘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재미없게 굴어도 남편은 한결같이 제 곁에서 행복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날 무렵 남편은 제게 알록달록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무슨 기념일도 아니잖아.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진짜 중요한 기념일인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생각해봤는데 당신 살면서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했지? 아주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었어. 남편은 제게 과자 선물 세트와 예쁜 머리핀을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한 번도 아이였던 적이 없었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들의 모든 기념일은 내가 챙겨주고 싶어. 좋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내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주고 싶어. 정말 고마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오빠라는 사람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남편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시련을 겪어야만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힘든 날들이 결국 남편에게로 이어지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시간마저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없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